네, 이제 오늘 토론은 키워드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인데 후보 여러분께서 간단한 키워드 형태로 제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언 순서에 따라서 첫 기회는 문재인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광화문 대통령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퇴근 때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고 또 시국도 논하고 소통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왜 일어났습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서 전수실 같은 측근들만 만나고 국민들과 불통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중부청사로 옮기고 지금의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님입니다. 대화,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대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화를 통보나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정치 문화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의 회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안보나 외교, 지금 현재 노사정, 이런 사회적인 많은 갈등들을 놓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봤던 웨스트윙,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대화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최성 후보님입니다. 뭔가 많은 양을 지금 적어주셨어요. 저는 재밌게 써봤습니다. 땡방 뉴스, 땡큐 뉴스입니다. 저는 빛고울 광주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에 전두환 장군이라는 분이 나와서 항상 TV만 틀면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요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땡방 뉴스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아주 즐겁고 유쾌한 뉴스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대통령 됐을 때 부정입학 근절하는 정유라법, 부정부패 척결하는 최순실법,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노벨 평화상 수상했다는 그런 유쾌한 소식 전달하는 최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네. 개혁 대통령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그야말로 개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공정한 나라,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권교체 결정했습니다. 어떤 정권교체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야말로 개혁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과제일 겁니다. 청산 없는 그야말로 통합 없습니다. 개혁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개혁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자, 네 분의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그 흔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좀 대통령이 되셔도 이런 것들 다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 토론 2017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이 이제 탄핵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개혁 청산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 이 와중에 이제
갈등상, 분열상도 나타났고.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합이 먼저냐, 적폐청산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대통령으로서 우선 과제일까? 이런 부분인데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시작할까요? 네, 네. 통합과 개혁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청산이냐 통합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청산을 해야 개혁이 가능하고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죠. 부패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대연정처럼 우리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여 그 뿌리가 같은 기득권자들과 실제로 손을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기득권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 세력의 청산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제다. 공정한 나라 만들기 그 자체다. 그래서 대연정이라든지 기득권 대연정,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 새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우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우회 정치에서의 통합력을 높여서 지난 234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번 정부의 대통령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최우선 과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청산, 적폐청산과 통합 이것은 임기 5년 내내 계속해야 될 과제고 가장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과제는 저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적폐청산과 통합은 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과 조금 저는 비슷한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공평한 그런 세상 만들고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합인 것이거든요. 적폐청산을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통합은 정강정책이 다른 정치 철학이 다른 그런 정치 세력과 연정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것이 저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좀 말씀하시죠. 네. 지금 우리 문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청산해야 될 세력들 청산 좀 하자. 그 손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뿌리는 재벌, 이게 재벌이 이번 적폐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그게 정치 권력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면서 정경유착했던 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뿌리인 재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문 후보님 근처에 막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김강두
같은 분들, 박근혜 그 경제정책 만들던 가정교사 아닙니까? 경제교사. 그런 분하고 김상조 교수, 이런 분 같이 막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들이 문후머림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 당 밖에 자꾸 세도 내각 뭐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당의 인수 준비 만드시고요. 당 안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없이 막 1000명이 넘는 이 자문그룹들 해산하실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문 의원님이 말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정권 교체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물들을 만나고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도한 큰 강물을 이루어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자기 물로만 가고자 하면 끝까지 신의 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물들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아나가는 것이고, 그 한계는 있죠. 적어도 양극단이 아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 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면 저는 함께 힘을 모아나가서 정권 교체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정권 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비원 동사시키고 이런 의혹 있는 분들을 다 그런 모아가지고 최성 후보님한테 정권 교체가 말씀하시게 되겠습니까? 해주시고. 네, 최성 후보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 또 전 세계 역사도 혁신과 통합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현재.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혁신과 개혁을 해야 국민 대통합이 오는 거고 국민 대통합에 힘이 있어야 혁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우리 연립정부 합시다 하는 건 그런 분들이 뱉는 통합은 그들의 기득권의 논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할 때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통합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자주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하면서 숫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독재 정치를 해야죠. 숫자 때문에 법을 개정 못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른 가치는 항상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국정농단의 중심이 있었던 청렴, 정의 그리고 통합, 민생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이런 정당은 해체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대상에서 넣을 건가 뺄 건가 이런 질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를 해야 대연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단 말이냐 자꾸 저를 공격하십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대화가 구태정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지금 말씀 듣고요. 하셨잖아요. 네. 아니, 연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물은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안 그 된다고 연정의 보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를 예. 해봐야 지금 돼요. 현재 제가 나머지 한번 그리고 해볼까요? 적폐청산에 조금만 얘기 대해서 듣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향하려면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필요한데 의회랑 어떻게 대화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 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프에다 죄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면은 다 그냥 개혁적인 겁니까? 저는 문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문 후보님이 아무래도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대해서 조건을 분명히 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우선은 협치하고 연정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야당 세력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연정은 장관집도 나누고 정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시기거든요. 지금은 저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시기에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권 영역이 있냐,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당, 말하자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대목가 하나, 이 대목가. 제가 이 말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그래서 짧게. 연정이 이런 부분들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정권 교체되면 제가 짐작컨대는 국민의당은 원래 정권 교체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저는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반수가 되는 거죠. 굳이 대연정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혹시 만약에 옛날에 영국이 전시 때 전시내각을 만들듯이 뭐 우리도 엄청난 공단을 겪게 되면 그때는 국중리 내각 할 수 있을 테죠.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러면 사회자님. 안 후보께 기회를 잠깐 드리고 이재명 분의 순으로 관련된 드리겠습니다. 거라서 같이 한 번에 답하실 수 아니, 여기서 있는데. 먼저 하고 하시죠. 그럼 이재명 순서상. 후보님 관련됐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먼저 하시죠.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네, 저하고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후보님은 계속 의회에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온 동네가 다 불법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제가 우리 문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한테도 박근혜 이런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사면하지 말자라고 약속하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미 있는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게 권력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그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개혁할게요. 국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다 말하지만 누가 지켰습니까? 개혁, 통합, 국민 민생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하겠다는 게 첫째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두 번째로는 우리 문 후보님 자꾸 소연정 이런 말씀 하시는데 최성 후보님한테 말씀 좀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기회를 때. 예. 어차피 얘기가 바꿔야 되기 또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래서 제도 연관됩니다. 문제는 아니다. 예.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안 후보님. 박근혜 씨가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께서 현재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연립정부를 고민한다는 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연립정부를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국민들이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건 빨리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 질문 듣고 대통령적 피해 극복 방안으로 좀 논의의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여소야대 의회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님들은 지금 현재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다당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이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모델로 자유한국당까지도 그들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저를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미움으로 바로 환치시켜서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공격이다 생각을 드리고,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문 후보님도 소현정을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소현정만으로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어쨌든 연정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있게 당장 2달 뒤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의회와 국가 유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정권 잡고 나서 그때 가서 보자. 그것으로는 다음 정부를 이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87년 개헌 이후에 이제 6분의 대통령이 계셨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불행해지셨죠. 뭐 친인척 측근비리, 뭐 아들, 뭐 구속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뭐 수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대 폐해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문 후보님이 이제 광화문 대통령 강조를 하셨는데 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곧바로 총리 지명, 내각 구성을 하는데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책임 총리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정으로 이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지켜나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적폐청산, 개혁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들이 다 모여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이 현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강문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소통으로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또 상권 분립을 강화해서 우리 국회의 견제 비판 권한을 높여주고 사법부문 독립을 강화시켜주고 결정적으로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에 모인 권한들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켜주고 이런 거 통하면 제왕적 대통령 이 폐단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지 무슨 대연정을 통해서 또는 무슨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아르보님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네, 먼저 하시죠. 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또 제가 제안했던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고 또 제 제안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 지금은 후보 시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통령 되시고 나면 좀 아침이라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실 거다. 단호하게 4년 중임제, 책임 총리제, 그리고 지방혁신 분권제를 내가 국민투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명명백백한 걸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헌 논의되는 것 중에 2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촛불광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 이분들이 갖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의 대학생들의 부정입학을 막는 그런 정유라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영구히 배제하는 공직 입문을 그러한 또 최순실 법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을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운동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광장에 있는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그렇죠. 촛불 시민과 함께 좋습니다. 같이 추진하면 좋.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개헌 논의에 정말 제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권도 막연한 지방 분권이 아니라 거의 외교 국방 통일의 중요한 권한을 광역 자치정부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 후보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별로 이렇게 강도 있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밖에서는. 안 후보님. 네. 뭐 한 말씀만 한마디 드려볼게요. 하시고. 네네. 제가 이 개헌을 통해서 강력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그것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라는 사실을 근데 왜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들 개헌에 반대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뭐 두 분의 대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게요. 한 팀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보다도 더 자기 역할에서 힘 있는,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존재들이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당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의회의 지도력이 행정부, 정부의 리더인 대통령과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거수기와 통법부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는 시도지사와 좀 더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저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후보님은 지금 현재 문 후보님의 지금 대선 준비 과정서부터 저는 이것을 좀 어기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을 뛰어넘는 캠프 조직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미 정당의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의 등장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당 중심으로 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회와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 이제 극복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문 후보님 안 할 수가 없죠. 짧게 답변하시고 예, 우리 제가 우선은 뭐 제가 발표한 정책 공약 가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벗어나는 그런 공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말하고 뭐 국민안심정제 또는 뭐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론하고는 다른 정책 공약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과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초과 권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뭐냐? 바로 국정원,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을 마치 사유물처럼 부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 확실하게 개혁해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 폐단 저는 뭐 거의 뭐 그냥 방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제가 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쟁기 탓을 하지 말자. 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러면 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제왕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이 문제인데 언제나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적하셨지만 사실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면 더 문제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문 후보님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거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뭐 촛불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본인의 거취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뭐 호남의 뭐 선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뚜렷한 자기신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리로 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행사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정말로 이 나라의 다수의 약자들보다는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10초만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뭐 말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테고 그렇게 이제 말꼬리 잡기를 하자면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진보 이렇게 주창하시다가 또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재벌 해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가
재벌 해체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을 누가 바꾸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 점은 팩트에 관한 거니까 짧게 좀 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체제 해체를 얘기한 겁니다. 재벌의 황제 경영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기업으로 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이념 환경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나 선진국 개념에 보면 사실 문 후보님을 지금 진보나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진보 개혁이 아니라 보수적 요소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로 그런 건 말을 바꾸려고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자, 제가 두 분 아니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건 정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거죠. 평가와 자기 말은 다른 겁니다. 네. 네. 최성호 제가 의원님. 일단 네. 일요일 아침이니까 네. 두 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네.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든 정치 현상은 흑백 논리로 볼 수 없다. 당신들께서 주장하셨잖아요. 혁신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걸 갖고 그렇게 일요일 아침에 싸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만 여러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청와대, 국회, 시장, 또 백수, 시민 겪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협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통합적인 이런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나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국정이 이렇게 농단됐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위에 여의도의 정치 그다음에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대권 후보들보다 정치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분들의 집단지성을 개헌 논의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1년 이내에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국민적 총의를 모으는 형태로 해서 권력 구조 그리고 시민 참여 방안 개혁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모든 정권에서 그 이른바 낙하산 인사 이게 항상 좀 재현됐고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그 시청자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의 저 캠프와 경선 운동 과정을 좀 걱정하는 겁니다. 이미 2002년도에도 제가 직접적으로 대선을 치러봤지 않았습니까?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캠프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메모드 조직은 나중에 대통령 되시면 다 어디 한 자리 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한테 신세 지면서 경선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라거나 미래를 뭔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뭔가를 좀 시도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문 후보님을 막 한사코 그냥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 후보님이 현재 경선을 지금 임하고 있는 전반적인 방식이 그동안 제가 정당 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모든 문제를 좀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정권 교체를 대세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대통령, 이 시대가 원하는 개혁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네, 문 후보님. 그 인사 문제는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서 말하자면 시스템 인사를 하고 그 인사 시스템에 대통령조차도 관여하지 않았던 그 유일한 정부가 참여정부입니다. 또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바로 접니다. 저는 인사검증에 관한 방대한 그 검증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 검증 매뉴얼만 따랐다면 그 뒤에 인사청문회 때마다 부동산 투기, 병력 멘탈,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뭐 세금 탈루 이런 인사들 인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 인사, 그다음에 엄격한 검증에 더해서 인사 추천 실명제를 하겠다라고 또 공약을 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실명제를 해서 나중에 그 인사가 잘못됐다면 두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하겠다고 그러고 또 그 기록을 반드시 청와대에 남겨서 후세에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시장님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지금 대연적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 누가 했습니까?
숫자 부족해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담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과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말로 국가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을 나눠주면서 타협하겠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국민한테 손을 내미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치적 상대방, 우리의 개혁 과제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고 적당히 무마할 게 아니라 그거 안 하고 지금 잘못하시면 이게 소위 우리가 과거에 그 호남을 고립시키고 민주진영이 분열됐던 소위 신삼당 합당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청산돼야 될 세력들과 손을 잡아버리면 실제로 청산은 불가능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개혁하자는 쪽은 고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신삼당 합당 네, 그러면 아니냐. 안 후보님 짧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의회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와 좀 더 높은 수준의 연합정부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의회와 좀 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 갑자기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으로는 정치인들의 담합이 되어서 저를 공격하는 단어가 됩니다. 대연정이란 권력을 나누고 의회하고의 장관 자리를 대화가 상대한테 주는 거죠. 대통령이 의회에서 대화하는 건 다릅니다. 의회하고의 대화가 그것이 담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의회와 자, 대화는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아니 이재명 짧게 후보님도 한 말씀만 소연정이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의회와 협의하는 것하고 네, 네. 권력을 나눠주고 공동의 정부를 꾸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와의 소연정은 이재명 후보님도 주장하신 적이 있죠. 의회와 한번. 소연정이 아니라 네. 야권의 연합 네, 그러니까 정권을 야권의 만들자. 소연정, 그렇죠? 야권 자. 개혁을 하고자 하는 야권의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지 네.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개혁이 저는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바로 그 경계에서 그동안의 현재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라 할지라도 탄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투표하듯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서 협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자,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저도 제 한 얘기 줍니다. 말씀. 이 얘기만 마저 끝내고요. 그리고 발언권을 주셔야지. 국민들의 힘을 정치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365일 광화문 나와서 지금 시위해달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네. 민심을 반영해야지. 예, 국민의 그거는 뜻과 당연히 다르게 하죠. 정치적 그러나 손을 잡는 건 아니라는 광화문의 거죠. 촛불 광장에는 여야, 영남, 호남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90%가 참여한 시위입니다. 네. 자, 안 후보님. 거기에는 지금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있고 현재 이 순간에도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촛불 광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 국민들과 함께 하려면 당연히 의회랑 대화를 자, 의회에서 저는 대화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 공정으로 권력을 나누는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잠깐요. 그 자, 대화를 통해서 네. 합의할 수 있다면 연합정부를 구성해보자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자, 네, 뭐 잠깐만요.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아니, 잠시 이 말씀 여기서 마무리만, 한마디만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지금 다음 단계.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대통령이 청렴치 못하고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면 대통령 후보의 청렴성,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청렴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고 할 때 자유한국당과 같은 청렴성과 권력적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이들과 조직적으로 연합정부를 꾸리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청렴성 이걸 논한다? 이것은 너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죠. 자, 뭐 최 후보님 말씀은 제가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토론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전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후보들의 질문을 받겠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께 방청석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계시죠? 어느 분이시죠?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거래법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 재벌 개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반기업 정서, 특히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요. 재벌 개혁을 넘어서 해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재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데 재벌 해체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재벌 해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니까 재벌 체제 해체라고 바꿔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재벌 해체와 재벌 체제 해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재벌이란 말은 영어로도 재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경영 시스템입니다. 재벌은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습한 재벌이 문제이지 대기업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대기업을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대기업에 가고 싶어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해주시죠. 네. 질문이 아주 매섭습니다. 답변을 그렇죠. 해주시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것이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뭐냐면 재벌 가문들이 재벌 계열 대기업들을 범죄 수단으로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의 개인적 사적 욕망을 채운 겁니다. 그런 재벌 체제 내에 들어있는 가족 경영, 황제 경영 요소, 이 불법적 요소들 철저하게 제거하고 재벌 관련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자. 제대로 경쟁하는 정상적 기업을 만들어야 주가가 오른다. 저도 재벌 대기업들 주식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우리가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의 불법적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중소기업 탈취 못하게 하고 약탈 못하게 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들 못하게 해서 정상적인 국제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다시 만들어내자라는 겁니다. 누가 재벌 대기업을 없애자고 하겠어요? 재벌 체제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독특한 요소, 5% 지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00% 지배권 행사하고 부당 내부 거래하고 일감 몰아주기 위해서 불법 편법 상속하고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정치 권력하고 유착하고 재벌 대기업들을 자기 개인 사유물처럼 함부로 남용하고 이런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도 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착한 대기업으로, 재벌 대기업으로 제대로 전문 경영하는 기업이 되게 만들자. 그리고 중소기업들 탈취 못하게 해서 중소기업들도 좀 성장할 기회를 좀 주자.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이 뭡니까? 재벌입니다. 이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이 아니죠.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부당한 욕망을 가진 소수의 재벌 가문들. 이게 네네. 정경주착을 통해 국가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 자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제거하자는 것이고 그 표현들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냥 재벌 개혁 말은 다 하는데 한 번도 못했지 않습니까? 자, 제대로 의원님, 하자 이런 네. 뜻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죠? 네, 그다음에는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죠?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내가 대세 후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요.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계신데 후보님이야말로 정치적 유산이 많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많아서 적폐 청산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후보님 캠프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그만큼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고 옥석을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명박근혜 정권처럼 자기 사람 챙기고 나눠먹기 식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내가 이러려고 투표를 했나 국민들의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볼모로 만들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후보님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적폐를 없앨 거라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 또한 그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무르부님.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권교체는 정말로 정권교체라는 바다를 향해서 강물이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가면서 많은 물들을 모아서 힘을 불려야 드디어 큰 강이 돼서 정권교체라는 바다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후보님들 우리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지만 끝나고 나면 다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분들 가운데 과거에 이런저런 흠결이 있었다고 이렇게 뭐 배제한다면 큰 강물이 되겠습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들 과거의 삶이 달랐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권교체라는 목표를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세력을 모으는 거죠. 그분들이 완전치 않습니다. 문제된 부분들은 다 그분들이 이미 사과를 하거나 저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그 흠결들이 저는 그분들의 전인격을 다 규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흠결이 많습니까? 그러나 흠결보다 장점이 많다면 그 장점들을 모아서 우리가 정권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다 한 자리씩 하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 기우인 것이 지금은 우리가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권교체에 함께할 세력을 모으는 것이고 나중에 공직 후보는 문자 그대로 청와대 내의 엄격한 검증, 인사 시스템,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 국민들의 감시, 비판 이거 다 거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역대에서 가장 깐깐한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 바로 정문재인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질문들이 아주 맵고, 그야말로 이 돌직구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안희정 후보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20대 청년 조유정입니다. 네, 안희정 후보님께서는 대연정을 통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약점인 노인 세대들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포옹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3일 허밍턴 포스터 코리아에서 후보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에서 대학 강연에서 복지는 침몰하는 타이탄에게 비유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구명보트의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경험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꿈과 희망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 그리고 행복할 권리마저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등록금을 걱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후보님께서 구명보트에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20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외면당한 것 같아서 굉장히 슬퍼했는데요. 물론 저도 노인복지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린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시면서 저희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청년 여러분, 제가 청년에 대해서 무관심해 보이고 너무 냉정해 보였다면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던 대목은 우리가 복지, 특히 복지 정책에서도 자기가 일을 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얻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보장과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구명보트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구명보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풀장이 필요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근데 풀장이 지금 없습니다. 즉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없습니다. 이 일자리라고 하는 풀장이 왜 없습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이 일자리 양극화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는 아주 좁은 문이 돼버렸고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 지금 스펙하고 1년, 2년 휴학은 아예 의무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졸업을 해도 그 스펙 경쟁을 가지고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갑니다. 자, 이 기울어진 일자리의 문제를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 조치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것이 가장 적극적 청년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당장의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국가 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연간 3조 9천억 원 가량의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현재는 대학교 입학 정원들의 감소로 인해서 이 예산을 조금만 더 높여도
사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장학금 급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타이타닉 코아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한테는 우선 내가 돈을 우선 못 쓰겠어라고 했던 그 배경에는 사회복지 속에서의 근로 능력이 없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우선 좀 챙기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 일자리를 통해서 즉 경제 민주화와 경제 개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해 답변 풀어주세요. 네, 네, 네. 네. 다음 네, 마지막이 최성 후보신데 좀 긴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이실까요? 네. 질문하시죠. 예, 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최성 후보님 반갑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4번의 민주당 토론회를 다 봤는데요. 예, 쭉 보다 보니까 최성 후보님은 상당히 그 인지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력들이 매우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의 이런 그 포지티브한 정책, 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기에도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뭐 한 10번도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다소간 이 후보들에 대한 그 네. 검증을 내세우시면서 네. 본인이 꼭 안 하셔도 되는 너무 네거티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 어떤 본인의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의 모습 네.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모습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네거티브의 네. 모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은 검증을 내세우십니다만은 네.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예, 그 부분 좀 대답해 주시기 저는- 바랍니다. 저는 또 역사 전문가시라 위안부 문제나 인권 문제 하실 줄 알고 예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답변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4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북핵 문제, 사드 문제에 대한 일괄 타결 문제, 미국식 연방제에 대한 판례를 통한 설명,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책적 대안을 제일 많이 제시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가까운 동지들, 가족들에게 정말 꼭 검증해야 될 내용은 이번 치러지는 대선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정말 청렴한 대통령, 삼성이나 이런 정경유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과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 되실 때 전과 14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 경선할 때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모든 문제가 그때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 의원들? 그때 다 알았는데 어차피 우리끼리 잘 될 거니까 이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요. 칼등으로 툭툭 치는 정도지 본선 올라가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이 정도의 검증을 불편해하고 네거티브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고요. 자신의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정책적 비전을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 거고 그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뭐 오늘도 보셨겠지만 정책적인 비전이나 이런 내용들은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아주 후보님들이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좀 분위기를 좀 전환해 보기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후보들의 인생과 철학, 이런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씩을 들고 와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가져오셨습니다. 한 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 후보부터 보여주실까요? 네. 김대중 전 네.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네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재선 시장 될 때 유언을 남기셨던 말기암 투병을 했던 아버님 사진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청각 장애인 누님이면서 항상 기도해주는 누님 사진을 가지고 올까 하다가 이 사진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3번, 4번 떨어지시다가 꼭 대통령 되고 싶으셨고 영국에서 오셔서 찾았던 박사가 최성이라는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TV토론 대책 팀장 맡으면서 많이 코치해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 젊은 아주 박사 최성이 이제 대통령 후보가 예비 후보가 돼서 이렇게 경선 후보가 돼서 논의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토론하는 네. 순간에 네. 항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코치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어머님하고 찍은 사진이시죠? 몇 살 때입니까? 이게 사실은 예. 이 대학 교복을 입고 입학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게 원래 네. 대학 입학식 때 교복 안 입죠. 네.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네. 공장을 다니다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네. 교복 못 입은 게 한이 돼서 몇 년도 입학하신 거예요? 82년 입학했죠. 그래서 그 사진인데 제가 뭐 그야말로 제 인생에 이 어머니는 정말 소중한 분이시고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저를 공장에 데려다 주시고 어머님 화장실 청소하러 가시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어머니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 형님이 시정에 개입하다가 이제 그걸 어머니가 또 말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머니를 두들겨 패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쳐서 입원하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참을 길이 없어서 저희 가족들 간에 형님 부부하고 좀 다툰 걸 또 녹음을 해가지고 전 국민이 듣게 됐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하튼 이유는 막론하고 제 어머니 너무 소중하고 또 어머니 맞은 날 흥분해서 제가 폭언을 좀 퍼부었는데 제 다 부족한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용서를 한번 구하는 의미로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어떤 사진 가져오셨습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 기도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저 사진은 지금 제가 특전사 네. 공수부대에서 군복무할 때 사진입니다. 예, 낙하산을 직접 타보셨죠? 예, 원래 내려가- 공수부대는 네. 이제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네, 네. 적진으로 네.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이제 강화 훈련을 하는데 네. 산악에서 강화할 때 입는 네. 이 산악 강화 복장입니다. 이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12 군사 반란 때 그 반란군 막다가 총 맞아서 창군인 표상이 됐던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제가 폭파 최우수 상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일공수여단의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수중침투 축구조 훈련도 받기도 했고요. 76년도 8월 달에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우리가 미루나무 제거 작전을 대풍권 2 상황에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작전에 뭐 참여하기도 했고 요즘 우리 하고 있죠. 독실 훈련, 또 팀 스피릿 훈련, 그 한미 합동 훈련 때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줄곧 참여했습니다. 저의 어떤 국가관, 안보관, 애국심 뭐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때 확실하게 우리가 인식을 가졌던 것은 우리가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만 남북 관계가 평화로울 수 있다. 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고한 안보 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다시 또 평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회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네, 자, 전두환 장군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사진 보겠습니다. 버리셔버려야지 그거 네. 가지고 계세요. 자, 보실까요? 자, 안 후보님 사진은 보니까 지금 본인 얼굴이 안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1980년 5월 23일 모든 신문을 도배했던 최초의 광주 시민항쟁, 당시는 광주 사태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의 첫 사진을 보면서 그 당시 대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다. 저 시민들 곁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죽음 끝에 그렇게 5월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 여름방학을 지내고 나서 이 광주항쟁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채로 계엄사에 잡혀가서 학교를 재직당했습니다. 오늘 정치인 저 안희정이 있는데 이 사진은 제 출발점입니다. 우리 그래서 민주주의자로서 저는 민주당을 이 역사를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있게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이제는 외교, 안보, 또 경제, 일자리 이런 쪽으로 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정은 그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형 고출력 로켓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을 했더라고요. 이 속보 형태로 떴는데
요게 이제 전문가들은 80톤 추력의 엔진을 개발에 성공하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1탄 로켓이 완성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도, 저희 왔고 지금 이제 중국에 가 있죠. 그래서 대북, 미국이, 북한이 이제 핵포기를 하지 않고 수위를 높이면 군사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가 이제 어떤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될지 이게 중요한데, 최성 후보님 전문가를 자처하시니까. 네. 자처는 아니고 우리 네, 우선 이 하나 오늘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한류스타인 손지창 씨가 성토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이 중국이 무역 압박을 가하고 이 사드와 이 한반도 위기가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말 정부는 뭘 하느냐,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느냐 성토하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사드 문제 외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 공격까지도 검토하겠다. 여차하면 김정은 정권을 교체해버리겠다. 중국은 무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손 놓고 있습니다. 국회 손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한반도는 단순한 북핵 안보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로 치닫습니다. 아까 우리 방청석에서도 뭐 어떤 정책 제안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죠. 지금 5차례 되는 토론회 내내 저는 김대중 대통령식의 북핵 일괄 타결로 사드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유는 북핵 문제를 풀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빨리 황교안 대행이 국회와 함께 초당적인 방북단을 미국에 가서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해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곧바로 중국에 가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은 국제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 큰 소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대책을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도 정부가 국회와 함께 새 정부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사드 문제, 북핵 문제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조금 논점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중국을 설득하면 좋은데 차기 정부 들어섰는데 사드 관련해서 중국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사드 배치를 처리하고 다시 미국에 되돌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선택의 수단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도 좀 상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후보님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안보하면 우선 전 문재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가장 안보 믿을 만한 후보 저 문재인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문제는 이 정부가 지금 강행하고 있는데 이 강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금 할 짓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국은 강력한 보복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려고 해도 중국하고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공조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드 배치는 우리의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처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주권 침해라고 저는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이것을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첫째로는 사드 배치는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북핵에 대한 방어용입니다. 더 좋은 것은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하지 않고 고도화하지 않고 핵 확산하지 않도록 동결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북한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어서 경제 보복을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논의, 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뭐 과도한 건 사실이고 중국 정부도 제재에 자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경제 보복이나 부르고 실질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시키는 그야말로 중미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지로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분명합니다. 강대국이 자신들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서 비록 우리한테 요구했고 못난 정부가 이걸 받아들였지만 새로운 정부를 맡겠다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의 선택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저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아니 이미 합의한 거 어떡하느냐 뭐 받아들이자 나는 모르겠는데 국회에다 넘겨서 나중에 논의해보자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난 입장이 없다 그냥 나중으로 넘겨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책임 있는 분들이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게 지금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맡겨놓고 있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TPP 탈퇴했고 또 예를 들면 국가 간 협의라고 하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명확하게 입장을 좀 자기 입장을 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중국이 입장이 애매하니까 야 압력을 넣으면 좀 되겠구나 하고 미국도 이게 입장이 불명확하니까 해버리면 그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압박이 심해지죠. 네네.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네. 안희정 지사님이나 우리 문 후보님 우리 이재명 네. 후보님은 아니, 타이머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 이제 토론은 많이 여러 번 해주셨기 네. 때문에 입장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드 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그 지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우리가 이를 처리할 경우에 중국의 압력에 그 굴복하는 모양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그 부분은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계가 뒤틀릴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처리했을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의를 네, 안희정 기사님, 안희정 기사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합의했으면 합니다.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에서 방어무기 체계제를 획득하는 문제에 대한 그 군사 동맹의 합의를 저는 그래서 존중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로는 우리 군사 자주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우리가 갖고 어떠한 침략에 대응해서라도 주한미 사령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하는 독자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독자적인 국방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큰 전제입니다. 이것을 갖고 주변 국가와 논의해야 될 것은 중국에게는 이 한미 동맹이 어떠한 경우든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얻어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신뢰와 협의를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졸속 정부의 아주 치명적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책임 있는 정부를 다음에 좀 구성을 해서 국민 여러분 이 문제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상해나 북경 등 많은 또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상대해서 지금 엄청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여러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재산을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경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30초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좀 꼭 지켜주십시오. 네. 자, 이제 사드 배치가 사실은 아까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약간 미묘한 힘겨루기의 한 단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G2가 이제 크게 격돌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짤 거냐.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동북아 균형자론도 있었고요. 요거 관련해서 30초씩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짧게. 예. 저는 이재명 후보님처럼 국내 정치에서 하시듯 사이다 발언 해가지고 우리 국익
거들납니다. 사드 반대만 계속 외치면 누가 개인적으로 사드 반대를 안 합니까? 이미 한미동맹 차원에서 진행이 되니까 그 속에서 중국의 압박이 나오니까 실사구시적 국익 외교를 통해서 가능하면 또 미국은 우리한테 무역보복 안 하게 됩니까? 반대하면? 적어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한미동맹, 한중관계, 북핵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그 노력을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한테 뭐 아무 논의도 안 하고 본인만 해법을 제시했다. 이건 외교 자, 전문가에 대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30초만 쓰십시오. 네. 네. 한국과 같은 강대국에 끼어 있는 나라들은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잘못 들어서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들어선 이 사드 문제도 자주적 균형 외교라는 관점에서 명확하게 지금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고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면 한미 관계를 훼손한다? 미국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어떤 힘을 써서라도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력을 가지고 그냥 뚜렷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님. 네. 예, 이 문제는 어떤 원론이라든지 거창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국익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인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는 집도 중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미국도 붙잡아야 하고 중국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를 통해서 양쪽을 다 붙잡을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희정 후보님. 네. 안보 외교는 우리의 경제이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5,000년 이 땅의 역사가 이미 안보 외교를 잘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보 외교의 해법은 서희의 외교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국민이 단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의 민주적인 단결 없이 그 어떤 지도자도 안보 외교 노선을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단결시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외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단결들을 꾀하기 위해서 좋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요. 자, 경제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대책, 그 다음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에서 요 문제를 좀 좁혀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예를 들어 뭐 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이런 젊은 층까지 생각하면 뭐 350만 명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문 후보님, 이 청년층 일자리 정말 확실하게 만들어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문 후보님 말고 다른 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면 어때요? 그 이재명 후보님 양보하시겠습니까? 계속 문 후보님 먼저 양보하시겠습니까? 양보하시죠. 하시죠. 네, 양보하시죠. 네, 이재명 후보님. 아니, 서로 양보하시면 발언 총량대로 좀 정해주세요. 네. 발언 총량하면 문 후보님 자, 말씀하십시오. 네. 일자리 관련해서 문 후보님 제가 대책을 한번 봤는데요. 81만 개 공공 일자리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보면은 17만 개를 뺀 나머지 64만 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조금 개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81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국민들은 야, 81만 개 생기는구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한번 발언하실 때 한번 해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청년 일자리 정말로 중요한데 그래서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 모병 한 10만 정도, 산업기관 요원 10만, 소방, 경찰, 노동경찰, 교원 한 10만 정도, 그 다음에 복지, 보건, 보육 한 10만 정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민간에서 52시간 이상 강제로 불법 노동하는 거, 요걸 줄이면 한 33만 개 일자리가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초과근로수당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계속 초과근로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전 세계 최장 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수당 1.5배 철저히 지급하게 하면 정말로 일자리가 한 15에서 20만 개는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이런 게 진짜 일자리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만원, 노동경찰을 통한 철저한 노무관리, 노동권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 질과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문 후보님이 이번에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일자리 문제, 특히 뭐 청년 실업 문제는 거의 뭐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아직도 뭐 민간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것을 활성화되게끔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신성장 동력 만들어내고 또 창국국가 만들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시키고 이런 노력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단계 대책으로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우리 당의 정책 공약입니다. 경찰, 소방, 그다음에 교육, 뭐 복지 늘리겠다. 우리 공약 아닙니까? 또 보육도 공공어린이집, 공공유치원 30% 이상 40% 이상 늘리겠다. 또 공공의료 확충하겠다. 치매 전문병원 각지 만들겠다. 어린이 재활병원 만들겠다. 이런 거 다 하면 자연스럽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계속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일자리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우선 뭐 국가 예산의 서임세에서 일자리 만들기보다 더 중요한 서임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끝없이 갈 필요는 없는 것이 2020년대 초반쯤 되면 청년 취업청 인구가 격감하기 시작해서 5년 정도에 100만 명씩 줄어가는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자리 늘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 공급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최성 후보님. 네, 저는 준비된 후보는 오늘 또 준비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많이들 청년 일자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8,000조에 달하는 1인당 약 1억 5천이 넘는 국가 통합부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관리해내야 되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지방 자치 분권을 통해서 대기업들 지방으로 내보내야 그리고 특별한 인센티브 줘서 지방경제, 지방기업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자리는 우리 문 후보님, 이 후보님 계속 공기업이냐, 공공분야냐, 민간기업이냐 싸우시는데 싸우지 마세요. 공공분야도 늘리고 민간기업도 늘리고 총체적인 이런 일자리 프로젝트 해야 되고 저희 고양시에서 야당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는 고양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추진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자 안희정 후보님. 네. 예, 정부를 이끄는 저희들 입장에서 당장 구체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분야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서 당장 늘어나는 일자리 분야에 대한 약속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가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나 문재인 후보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공공 분야에서의 공공 서비스, 공공 복지, 돌봄 서비스 등 국방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공의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저도 그 기조를 공유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최성 후보님이 잠깐 걱정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향후 2, 3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1,4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율이 오르면 원리금을 낼 수 없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대략 잡아도 111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또한 현재 지금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현재의 영업이익으로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많은 산업들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서 우리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개방형 통상국가 안보회구를 튼튼히 해서 경제 영토를 넓히겠습니다.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을 통해서 R&D와 교육, 대학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시장 경쟁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정리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등 사회적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런 틀을 통해서 장기적인 우리의 일자리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뭐 이제 그 약간씩 시간도 오버하고 이런 그 후보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문 후보님하고 이재명 후보님께 한 30초씩 두 분께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는 게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문 후보님한테. 자꾸 시간이 흘러갑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하니까. 아까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17만 개밖에 없고 64만 개는 이미 있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단은 재원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민들한테 왜 81만 개라고 얘기를 했냐. 이 뻥튀기 공약 아니냐. 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 후보님. 재원 대책은 제가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네. 따로 뭐 이 네. 자리 아깝게 예. 쓸 생각은 없고요. 네.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야기하고 또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목표도 궁극의 목표는 결국은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하청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처우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일 기업 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임금 격차를 없애고 또 공정임금제 도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네.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민주화 또 재벌개혁의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이렇게 하면 다들 재벌개혁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가 대선 후보 말씀드린 경선 것도 대답을 안 토론이 하셨어요.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토론이 아주 좀 뜨거워서 그런지 다음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500으로 들어온 의견 몇 건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끝번호 5772번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마 그 대통령이 되셔서도 과거하고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0202 사교육에 대한 대책 꼭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371 몸이 아파서 앓고 있을 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진단인데 진단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도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781번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대통령을 필요로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공약들을 선거 때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리더가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언급이 아주 특히 저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의견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주신 의견은 일요토론 홈페이지를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게 마무리 시간 한 30초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했는데 순서가 지금 안희정 후보가 먼저십니다. 네.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지만 촛불광장에 함께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 저 안희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진영을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국가의 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다음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제안은 바로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도전입니다. 국민 참여 경선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 후보님. 네, 최성입니다. 당장의 인지도와 지지도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인지도 높고 지지도 높았습니까? 나라 꼴이 이 모양입니다. 누가 적격인지, 누가 청렴한지, 누가 북핵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인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 최성, 청와대, 국회, 재선시장으로 청렴하고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으로 세월호 같은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조해내겠습니다. 최성,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재명 후보님. 네. 국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평생을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성 후보가 말하는 전과도 한 2개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나라,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나라, 공정한 나라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치 세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공정한 나라, 이재명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세력 부족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이 저의 세력이 됩니다. 세력이 많으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한다면 했습니다. 말한 건 다 지켰습니다. 공약 이행률 96%, 이재명이 지금 여러분께 하는 약속도 다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셔서 이재명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 예,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한 팀입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 시대 교체, 정치 교체 다 중요하지만 정권 교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권 교체해낼 수 있는 필승 카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잘 준비된 후보여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증이 끝난 후보입니다.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를 정권 교체의 또 적폐 청산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자, 네 분 후보님도 오늘 뭐 즐겁게 토론하셨죠? 네. 자, 이번 대선은 유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치러지게 됐습니다. 동등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거수기와 통법부가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끄는 중앙정부는 시도지사와 좀 더 수평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민주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저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 후보님은 지금 현재 문 후보님의 지금 대선 준비 과정서부터 저는 이것을 좀 어기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을 뛰어넘는 캠프 조직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통해서 이미 정당의 결정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의 등장은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의 등장을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당 중심으로 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의회와 어떻게 협치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 이제 극복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문 후보님 안 할 수가 없죠. 짧게 답변하시고 예, 제가 우선은 뭐 제가 발표한 정책 공약 가운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벗어나는 그런 공약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을 말하고 뭐 국민 안심정제 또는 뭐 국공립대학교 무상등록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당론하고는 다른 정책 공약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초과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초과 권력을 행사하는 기반이 뭐냐? 바로 국정원,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을 마치 사유물처럼 부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초과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력기관들 확실하게 개혁해서 국민들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면 제왕적 대통령 폐단 저는 뭐 거의 뭐 그냥 방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쟁기 탓을 하지 말자. 제도 때문에 이 나라가 혼란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러면 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제왕적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이 문제인데 언제나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셨지만 사실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면 더 문제겠죠. 그런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문 후보님 자꾸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뚜렷한 자기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사드 배치 문제 이런 거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뭐 촛불 국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그 본인의 거취와 관련돼서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뭐 호남의 뭐 선거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도자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뚜렷한 자기신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리로 가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도 동시에 같이 행사하죠. 그런데 그 주변에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정말로 이 나라의 다수의 약자들보다는 기득권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한테 10초만 주시면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 뭐 말을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국민들이 가장 잘 아실 테고 그렇게 이제 말꼬리 잡기를 하자면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진보 이렇게 주창하시다가 또 나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재벌 해체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가 재벌 해체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을 누가 바꾸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팩트에 관한 거니까 짧게 좀 20초 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체제 해체를 얘기한 겁니다. 재벌의 황제 경영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서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기업으로 나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이념 환경이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 교과서적인 의미나 선진국 개념에 보면 사실은 문 후보님을 지금 진보나 개혁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진보 개혁이 아니라 보수적 요소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로 그런 거 말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두 분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건 정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가와 자기 말은 다른 겁니다. 네, 네, 최성호 제가 의원님. 일단 네. 일요일 아침이니까 두 분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두 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든 정치 현상은 흑백 논리로 볼 수 없다. 당신들께서 주장하셨잖아요. 혁신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걸 갖고 그렇게 일요일 아침에 싸우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선 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만 여러 후보 중에 유일하게 청와대, 국회, 시장, 또 백수, 시민 겪어봤습니다. 중요한 건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협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통합적인 이런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지 박근혜 대통령 같은 이런 나쁜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국정이 이렇게 농단됐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위에 여의도의 정치 그다음에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대권 후보들보다 정치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분들의 집단 지성을 개헌 논의에 참여시켜야 됩니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1년 이내 중요하고 그것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제다. 공정한 나라 만들기 그 자체다. 그래서 대연정이라든지 기득권 대연정,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 새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문제냐 개혁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우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의회 정치에서의 통합력을 높여서 지난 234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번 정부의 대통령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최우선 과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적폐청산과 통합 이것은 임기 5년 내내 계속해야 될 과제고 가장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과제는 저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적폐청산과 통합은 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과 조금 저는 비슷한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공평한 그런 세상 만들고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합인 것이거든요. 적폐청산을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통합은 정강정책이 다른 정치 철학이 다른 그런 정치 세력과 연정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것이 저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좀 말씀하시죠. 네. 지금 우리 문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청산해야 될 세력들 청산 좀 하자. 그 손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뿌리는 재벌, 이게 재벌이 이번 적폐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그게 정치 권력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면서 정경유착했던 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뿌리인 재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문 후보님 근처에 막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김강두 같은 분들, 박근혜 그 경제정책 만들던 가정교사 아닙니까? 경제교사. 그런 분하고 김상조 교수, 이런 분 같이 막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들이 문 후보님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 당 밖에 자꾸 세도 내각 뭐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당의 인수 준비 만드시고요. 당 안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수없이 막 1000명이 넘는 이 자문그룹들 해산하실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문 후보님이 말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정권 교체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물들을 만나고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도한 큰 강물을 이루어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자기 물로만 가고자 하면 끝까지 시냇물 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물들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아나가는 것이고 그 한계는 있죠. 적어도 양극단이 아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 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면 저는 함께 힘을 모아나가서 정권 교체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정권 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비원 동사시키고 이런 의혹 있는 분들을 다 그런 모아가지고 최성 후보님한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네, 최성 후보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도 그렇고 또 전 세계 역사도 혁신과 통합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제일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현재.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혁신과 개혁을 해야 국민 대통합이 오는 거고 국민 대통합에 힘이 있어야 혁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도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우리 연립정부 합시다 하는 건 그런 분들이 뱉는 통합은 그들의 기득권의 논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혁신과 통합을 할 때는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통합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자주 국회 선진화법 이야기하면서 숫자들이 이건 빨리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안희정 후보 질문 듣고 대통령적 피해 극복 방안으로 좀 논의의 초점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여소야대 의회와 대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님들은 지금 현재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다당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의 이 의회와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모델로 자유한국당까지도 그들이 국가개혁과제에 동의한다면 의회에 가장 강력한 다수파를 형성해서 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후보들은 저를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미움으로 바로 환치시켜서 저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공격이다 생각을 드리고,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기에 문 후보님도 소연정을 강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소연정만으로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어쨌든 연정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책임있게 당장 2달 뒤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의회와 국가 유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법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정권 잡고 나서 그때 가서 보자. 그것으로는 다음 정부를 이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87년 개헌 이후에 이제 6분의 대통령이 계셨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 불행해지셨죠. 친인척 측근 비리, 아들, 구속되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수감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대 폐해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문 후보님이 이제 광화문 대통령 강조를 하셨는데 자, 선거가 끝나고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이제 곧바로 총리 지명, 내각 구성을 하는데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책임 총리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정으로 이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지켜나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필요한 적폐청산, 개혁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들이 다 모여서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 이 현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까 드린 대로 강문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소통으로 그다음에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대통령제 하에서도 책임 총리제 또 책임 장관제 또 상권 분립을 강화해서 우리 국회의 견제 비판 권한을 높여주고 사법부는 독립을 강화시켜주고 결정적으로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중앙에 모인 권한들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켜주고 이런 거 통하면 제왕적 대통령 이 폐단 그냥 자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지 무슨 대연정을 통해서 또는 무슨 법을 바꿔야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하시겠어요? 네, 안 후보님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예, 먼저 하시죠. 예.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또 제가 제안했던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시고 또 제 제안에 동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좀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라. 지금은 후보 시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대통령 되시고 나면 좀 아침이라 그렇긴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지실 거다. 단호하게 4년 중임제, 책임 총리제, 그리고 지방혁신 분권제를 내가 국민투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명명백백한 걸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개헌 논의되는 것 중에 2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국민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촛불광장에 나와 있는 국민들, 이분들이 갖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의 대학생들의 부정입학을 막는 그런 정유라법 그리고 권력형 부정부패에 영구히 배제하는 공직 입문을 그러한 또 최순실 법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분들을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도록 운동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광장에 있는 촛불 시민들을 노벨 평화상으로 그렇죠. 촛불 시민과 함께 좋습니다. 같이 추진하면 좋.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개헌 논의에 정말 제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방 분권도 막연한 지방 분권이 아니라 거의 외교, 국방, 통일의 중요한 권한을 광역자치정부 그리고 국민주권 시대로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 후보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별로 이렇게 강도 있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밖에서는. 안 후보님. 네. 뭐 한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고. 드려볼게요. 네네. 제가 이 개헌을 통해서 강력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공약했고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그것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라는 사실을 근데 왜 상기시켜드립니다. 다들 개헌에 반대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하여튼 뭐 두 분의 대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 팀 같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통령의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보다도 더 자기 역할에서 힘 있는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존재들이 곳곳에 있으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당 정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의회의 지도력이 행정부, 정부의 리더인 대통령과 네, 이제 오늘 토론은 키워드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인데 후보 여러분께서 간단한 키워드 형태로 제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발언 순서에 따라서 첫 기회는 문재인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광화문 대통령 이렇게 쓰셨습니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립니다.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퇴근 때 남대문 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 나누고 또 시국도 논하고 소통하는 모습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왜 일어났습니까? 구중궁궐 청와대에 갇혀서 전수실 같은 측근들만 만나고 국민들과 불통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지금의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님입니다. 대화 이런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예, 저는 네. 대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화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화를 통보나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정치 문화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의 회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안보나 외교, 지금 현재 노사정 이런 사회적인 많은 갈등들을 놓고 의회의 지도자들과 또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겠습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우리 젊은 분들이 많이 봤던 웨스트윙,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대화하는가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그런 나라 우리 한번 만들어봤으면 합니다. 대화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최성 후보님입니다. 뭔가 많은 양을 지금 적어주셨어요. 저는 재밌게 써봤습니다. 땡방 뉴스, 땡큐 뉴스입니다. 저는 빛고울 광주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5.18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그 시절에 전두환 장군이라는 분이 나와서 항상 TV만 틀면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요즘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땡방 뉴스인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아주 즐겁고 유쾌한 뉴스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대통령 됐을 때 부정입학 근절하는 정유라법, 부정부패 척결하는
최순실법, 그리고 우리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 노벨 평화상 수상했다는 그런 유쾌한 소식 전달하는 최성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네. 개혁 대통령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그야말로 개혁하는 대통령이 필요한 그다음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통령 만들어주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공정한 나라, 세상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국민들은 정권 교체 결정했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야말로 개혁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과제일 겁니다. 청산 없는 그야말로 통합 없습니다. 개혁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개혁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네. 자, 네 분의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그 흔적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좀 대통령이 되셔도 이런 것들 다 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 토론 2017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일지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조기 대선이 이제 탄핵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개혁 청산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촛불과 태극기 집회 이 와중에 이제 갈등상, 분열상도 나타났고 그래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합이 먼저냐, 적폐청산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대통령으로서 우선 과제일까 이런 부분인데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시작할까요? 네. 네. 통합과 개혁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청산이냐 통합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청산을 해야 개혁이 가능하고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죠. 부패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대연정처럼 우리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여 그 뿌리가 같은 기득권자들과 실제로 손을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기득권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 세력의 청산이 정말 숫자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독재 정치를 해야죠. 숫자 때문에 법을 개정 못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른 가치는 항상 국민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국정농단의 중심이 있었던 청렴, 정의, 그리고 통합, 민생개혁 과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헌정 파괴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이런 정당은 해체하고 또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정말 제대로 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공동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치 대상에서 넣을 건가 뺄 건가 이런 질문을 제기해 주셨는데 우리 안희정 후보님.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를 해야 대연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단 말이냐 자꾸 저를 공격하십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대화가 구태정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말씀 하셨잖아요. 네. 아니, 연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물은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안 그 된다고 연정의 보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를 해봐야 지금 돼요. 현재 나머지 그리고 해볼까요? 적폐청산에 조금만 얘기 대해서 듣고 기회 말씀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향하려면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필요한데 의회랑 어떻게 대화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 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프에다 죄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면은 다 그냥 개혁적인 겁니까? 저는 문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문 후보님이 아무래도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대해서 조건을 분명히 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우선은 협치하고 연정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야당 세력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연정은 장관집도 나누고 정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 시기거든요. 지금은 저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시기에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권 영역이 있냐,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당, 말하자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가 제가 이 말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그래서 짧게. 연정이 이런 부분들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정권 교체되면 제가 짐작한 데는 국민의당은 원래 정권 교체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저는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반수가 되는 거죠. 굳이 대연정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혹시 만약에 옛날에 영국이 전시 때 전시내각을 만들듯이 우리도 엄청난 공단을 겪게 되면 그때는 국중리 내각 할 수 있을 테죠.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러면 사회자님. 안 후보께 기회를 잠깐 드리고 이재명 후보님 순으로 관련된 드리겠습니다. 거라서 같이 한 번에 답하실 수 있어요. 아니 여기서 먼저 하고 하시죠. 그럼 이재명 순서상. 후보님 관련됐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하고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후보님은 계속 의회에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온 동네가 다 불법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제가 우리 문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한테도 박근혜 이런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사면하지 말자라고 약속하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미 있는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게 권력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그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개혁할게요. 국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다 말하지만 누가 지켰습니까? 개혁, 통합, 국민 민생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하겠다는 게 첫째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두 번째로는 우리 문 후보님 소연정 이런 말씀 하시는데 최성 후보님한테 말씀 좀 돌려주세요. 잠깐만요. 기회를 때. 예. 어차피 얘기가 바꿔야 되기 때문에.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래서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예.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안 후보님. 박근혜 씨가 탄핵됐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께서 현재의 국면에서 자유한국당과 연립정부를 고민한다는 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 연립정부를 고민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국민들이 안희정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